성공한 사이코패스의 뇌구조. 상대방과 정서적으로 공감하는 것은 모든 상황에서 이렇게만 할까? 공감은 물론 타인을 향한 감정 반응이지만 그 신경학적인 뿌리를 파악해보면 어디까지나 자신의 경험에 기초한 자기중심적인 해석으로도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적인 감정을 강하게 느끼는 상황에서는 정확한 공감 반응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각자 새로운 경험에 따라서 개인차가 큰 탓에 공통적인 감정을 비교적 약하게 느끼는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감정을 지극히 개인적이고 편향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국 이런 상황은 수많은 인간관계에서 오해를 처리하고 소통을 막는 죽음이 되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서 공감은 합리적인 판단이나 결정을 방해하는 요인이 될 수가 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정해보자. 당신은 작은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있다. 이번 달 말까지 주문받은 제품을 거래처에 납품하지 않으면 계약을 위반하게 된다. 최악의 경우에 거래처를 잃을 뿐만 아니라 결국 회사가 부도를 맞고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당연히 직원들을 재촉해서 일을 끝내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연이은 야근으로 몸과 마음이 지친 직원들의 모습을 보니 측은함이 밀려온다. 이런 논리에서 볼 때 지나친 공감 능력은 집단 리더들에게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스티브 잡스처럼 성공한 CEO 중에는 공감 능력이 낮은 사람이 많다는 주장이 있다. 놀랍게도 정치와 종교 분야의 지도자들 중에서는 타인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이코패스가 존재할 확률이 다른 분야에 비해서 현저히 높다고 한다. 심지어 이들을 일반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부류와 구분해서 일종의 성공한 사이코패스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들은 다른 이들의 선호를 정확히 읽어내는 능력을 갖고 있다. 게다가 뛰어난 리더의 모습으로 거의 완벽하게 위장할 수가 있어 정확히 가려내기가 쉽지가 않다. 이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이들에게 호감을 갖고 끌리기도 한다. 성공한 사이코패스들의 이러한 탁월한 타인 이해 능력은 이들을 매우 위험한 포식자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한 성향까지 더해진다면 말이다. 사이코패스의 정교한 타인 이해 능력. 공감의 자기중심적성은 공감이 지닌 또 다른 문제점이다. 공감이란 타인의 감정을 공유하는 능력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것이 자기중심적이라니 어쩌면 무슨 역설적으로 들릴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최근의 몇몇 연구들에 따르면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 상태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한 실험에서 체육관에 들어온 참가자들에게 산속에서 길을 잃은 등산객에 가는 그들과 등산객의 입장에서 감정을 상상한 뒤에 표현해보라고 지시했다. 다만 참가자 가운데서 절반은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나머지 절반은 10분간의 운동을 마치고 난 후에 표현하도록 했다. 그 결과 운동 전에 표현한 참가자들에 비해 운동을 마친 뒤에 표현한 참가자들이 등산객의 갈증을 더 심하게 느낄 것 같고 물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크게 후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실험 결과는 참가자들의 공감 편향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현재 처한 생리적인 상태에 따라서 공감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다. 물론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경향을 보여주는 것은 개인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었다. 위의 실험 결과를 토대로 해서 유추할 때 실제로 우리의 공감 가능 여부는 얼마나 다양한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저 우리는 우리가 경험했거나 경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만 공감할 수 있다는 말이다. 여기서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자. 언젠가 모임에서 만났던 A씨가 내가 자신의 동료 적은 B씨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았다. A씨가 보기에 B씨는 상사와 동료 직원들의 생각을 잘 이해하지 못하며 그것 때문에 팀 전체의 분위기가 나빠진다고 했다. 그에 대한 불만이 어찌나 컸던지 하루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A씨가 동료 B 직원에게 폭언을 부었을 정도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나는 한 가지 의문이 들었다. A씨는 스스로 상사와 동료 직원의 마음을 잘 이해한다고 하면서 정작 자신의 폭언을 들으며 상처받았을 B씨의 심정은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것일까? 우리는 또다시 이런 결론으로 돌아온다. 공감의 종류는 다양하며 우리는 자신이 경험할 수 있는 감정만큼만 공감할 수 있다. 타인이 원하는 것들을 비교적 정확히 파악해내는 사람들은 실제로 자신의 비슷한 여건을 경험했을 수 있다. 즉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타인의 여건을 비교적 정확하게 추론해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사람에게는 B씨처럼 타인의 여건을 잘 헤아리지 못하는 를 듣는 상대가 느낄 정서적인 상처에 대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다. 역설적으로 공감 능력이 거의 없다고 밝혀진 연수의 사람분들에게서 매우 정교하게 타인의 욕구를 이해하는 능력이 관찰되곤 한다. 강호성 같은 연수의 사람분들은 여성들의 인기가 많았으며 여성들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한 덕분에 이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고 한다. 사이코패스들은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감정과 연결시켜서 인식하는 것에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타인에게 신체적인 해를 입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들더라도 타인이 느낄 고통에 대해서 공감함으로써 욕구를 억누른다. 그러나 사이코패스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한다. 실제로 비정상적으로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신경학적인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통증, 자극, 불안, 공포의 감정과 강하게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편도체와 풍내, 즉 전전두 피질 간의 구조적, 기능적 연결 강도가 정상인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생물학적인 차이는 반드시 타고나는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 발달 과정에서 과도하게 고통스러운 환경과 자극에 끊임없이 노출될 경우에 정상적으로 이러한 감정을 다스리고 조절하는 뇌신경학 기제가 반영구적으로 무너져 버렸을 가능성이 역시 존재한다. 실제로 사이코패스들 가운데서 어린 시절 불우한 환경과 학대에 노출된 이들의 비율이 높다는 점은 이런 가설을 지지하는 증거가 될 수가 있다. 사이코패스들이 모든 감정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단지 타인의 공감만 공감하지 못할 뿐 타인의 즐거움은 공감이 가능할지도 모른다. 우리 주위에는 이와 반대로 타인의 고통은 공감하지만 즐거움은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이들은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처럼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조음처럼 드러나지 않는 것일지도 모른다. 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공감 능력을 상실하게 될 수 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과도한 인정을 받거나 강한 권력을 얻게 되는 경우가 이런 위험군에 속한다. 증폭된 자기 과시욕을 그대로 표출하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상황이 반복될 경우에 타인의 불편한 감정을 잘 헤아리지 못하는 이른바 후천적인 사이코패스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어쩌면 우리 주위에서 흔히 꼰대라고 불리는 어른들 중에서 이런 후천적인 사이코패스를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공감 능력과 관점 이동 능력은 다르다. 공감이 정말로 자기중심적인 감정 투세에 불과하다면 왜 우리는 높은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을 선호하는 것일까? 과연 높은 공감 능력이 가진 장점이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을 답하기 전에 먼저 개인의 공감 능력 차이를 설명하는 몇 가지 최근 연구 결과들을 소개하려고 한다. 흥미롭게도 이 연구들은 거의 공통적으로 감정인식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감정인식 능력은 자신의 감정 상태를 정확하고 의식적으로 인식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말한다.
정상인에 비해서 감정인식 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을 실감, 정증, 감정을 인식하거나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보이는 상태를 걷는 심리학 용어로 감정 표현 불능증이라고도 한다. 환자가 분류하기도 한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실감 정증을 가진 사람들은 정상인에 비해서 자신의 신체 변화에 대한 민감성 지표가 현저하게 낮으며 감정을 유발하는 자극들에 대한 반응이 매우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매우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다면 실감 정증과 공감 능력 간에도 관련성이 나타날까? 예상대로 실감 정증이 심한 사람들의 경우에 정상인들에 비해서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 관련 내 반응의 수준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즉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는 능력과 타인의 감성의 정의에 공감하는 능력 간에는 정밀한 연관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아마도 높은 공감 능력은 효율적인 자기감정 인식 능력을 드러내는 좋은 지표일 수 있다. 앞서 얘기했던 것 같이 우리의 뇌는 내부 감각 신호와 외부 감각 신호를 받는다.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상황에서 최적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이 두 신호 사이에서 적절히 균형을 지키며 최적의 가치를 찾아야 한다. 그러므로 뛰어난 자기감정 인식 능력은 오늘은 가치 계산 과정을 보여주는 지표가 되며 더욱 성공적인 선택 능력이 증기일 수 있다. 이렇게 공감과 자기감정 인식 간의 연관성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 결과들을 잘 살펴보면 공감 능력을 향상시킬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순간순간 경험에 따라서 변화하는 자기감정의 흐름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물론 다양한 경험을 추구하면서 공감의 다양성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 무조건 경험의 다양성만 추구하는 것은 공감 능력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신의 감정 변화에 귀 기울여서 노력할 때 비로소 타인의 감정에 자기중심적으로 공감하는 자세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한 훨씬 더 성숙한 형태로 타인의 관점을 수용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또 다른 종류의 타인 이해 능력은 우리의 감정과 직관적인 판단을 일생 동안 끊임없이 변화를 겪는다. 어린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사고하며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특정 연령대에 이르기 전에는 이러한 경향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관찰할 수 있는 사례는 있다. 셸리엔 과제라고 불리는 실험에서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참가자들에게 들려준다. 같은 방 안에서 셸리와 앤이 각자 놀이를 하고 있다. 셸리는 가지고 놀던 인형을 상자 안에 넣고 잠시 밖으로 나간다. 셸리가 나간 뒤에 앤은 장난기가 발동해서 셸리가 상자 안에 넣고 간 인형을 꺼내 유모차 안으로 옮겨놓는다. 잠시 후 방으로 들어온 셸리는 인형을 찾기 위해서 상자와 유모차 둘 중에서 어느 것을 확인해 볼까? 답이 너무 뻔한 질문인가? 당연히 셸리는 상자에서 인형을 찾으려 할 것이다. 셸리는 앤이 인형을 상자에서 유모차로 옮긴 것을 모르며 밖으로 나가기 전에 자신이 인형을 넣어두었던 상자에 그대로 있을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이다. 너무나 단순하고 쉬워 보이는 판단이지만 정답을 맞히기 위해서는 현재 인형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는 나의 생각을 잠시 멈추고 셸리의 관점으로 이동해서 상황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능력을 가리켜서 관점 이동 능력이라 한다. 관점 이동 능력은 발달 과정에서 특정 연령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갖춰지며 대략 4세 정도의 아동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 이전의 연령대의 아동들의 경우에는 상당수가 자신이 알고 있는 인형의 위치를 계속 고집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공감과 관점 이동을 혼동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의하면 이 두 심리 과정은 매우 다른 신경학적인 기제들이 관련되어 있으며 서로 구분되는 특성이라는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다. 공감 능력이 현저하게 낮다고 여겨지는 사이코패스들에게 관점 이동 능력이 정상 혹은 정상 수준 이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예를 들고 누군가는 상식과 어긋난다고 느낄지도 모른다.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이런 사실이 오히려 더 논리적임을 알 수가 있다. 기본적으로 공감이란 자신의
타인 간의 경계선이 모호해지는 심리적인 과정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서 등장 인물의 신체가 심하게 훼손되는 영화나 드라마 속 장면을 보면서 마치 자기 몸이 훼손되는 것처럼 온몸에 전율을 느끼고 심장박동이 빨라지는 경험을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훼손되고 있는 신체는 너희 것이 아니고 영화 속의 갓생의 존재라는 사실을 떠올리면 어떨까? 그 순간부터 불쾌감은 매우 효과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거의 자동적으로 그리고 반사적으로 내 안에서 유발된 공감 반응이 어느새 관점 이동 능력을 통해서 억제되는 것이다. 관점 이동 능력은 공감과는 구분되는 또 다른 종류의 타인 이해 능력으로 자신이 겪는 다른 타인의 선호, 의도, 신념 등을 파악하는 능력이다. 타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경험을 그대로 투사해서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시도보다는 이전에 상대방이 보였던 행동과 현재 주어진 상황을 최대한 고려하여 다음 행동을 추론해내는 고도의 개선 과정이 필요할 수가 있다. 나는 어느 쪽에 치우쳐 있는가? 공감 능력과 관점 이동 능력은 모두 타인과 원활한 소통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상적으로 우리는 이 두 기능 사이의 차이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혼용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두 기능들 사이의 차이는 생각보다 크다. 또한 이런 차이를 반영하듯이 우리 뇌에서 공감과 관련된 뇌 규제는 관점 이동과 관련된 뇌 규제와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 그렇다면 두 능력은 대체 어떻게 다른 것일까? 이들의 특징을 들여다보면 그 차이가 분명하다. 공감 능력은 정서적이고 직관적인 측면이 강한 반면에 관점 이동 능력은 인지적이고 분석적인 측면이 강하다. 지나치게 공감에만 치우친 감정적인 대응은 사회적인 상황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방해할 수 있고, 공감이 결여된 관점 이동 능력은 타인의 감정을 악용한 비윤리적인 행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공감과 관점 이동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룰 때 우리 뇌는 타인과 소통하는 데 최적의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공감과 관점 이동이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완수해야 비로소 개인의 공감 반응은 여러 사람의 관점을 취해서 더욱 풍부하고 다양해질 수 있다. 타인을 이해하기 위한 관점 이동 역시 공감으로부터 그 동기를 얻을 수가 있다. 이 두 능력의 균형 잡힌 상호작용을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공감 관점 이동 능력 중에서 어느 쪽에 치우쳐 있는지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직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또 측정 감사를 시도하기가 쉽지가 않다. 하지만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뇌과학적인 측정 기술을 고려할 때 가까운 실내의 뇌 영상 자료나 유전적인 정보 등을 토대로 각 개인이 자신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공감과 관점 이동 능력의 과학적인 측정 방법이 마련되면 각 개인에게 부족한 능력을 보완해주는 효율적인 소통 능력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도 빠르게 추진될 것이다. 다음 장에서 현재 뇌과학은 공감과 관점 이동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공감에 대해서 자신을 위한 선택인가 타인을 위한 선택인가?